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추경은 5년 연속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빚내기 추경인데요. 이 적자 구체 발행 문제는 없는지 또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가장 이목을 끌었던 그 부분이 바로 올해 처음으로 한국 경제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네요. 앞서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1분기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이게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기 악화가 계속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5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은 오신환 의원에서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경제협력과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부담보다 미세먼지와 경기 둔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로 내수와 수출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이진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 6.7조 푼다. 경기 부양 가능할까? 6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추경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이 6조 7천억 원은 2조 2천억 원이 바로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는 4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정부 쪽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또 해결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또 일자리는 7만 3천 개를 창출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추경 예산안이 바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게 되는 건데요. 좀 볼까요? 자, 이진성 기자. 네네. 이 추경, 이 편성 배경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번엔 정부가 이제 4년 만에 네. 이제 적자 구체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세먼지 날로 이제 악화하는 미세먼지 대응하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번에 추경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재정 우려에 대한 그런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IMF도 공고를 했듯이 지금 경제가 이제 위기로 가는 하방 리스크에 적절하게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떤 그런 판단이 좀 무게 있게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네. 민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돼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민생 차원에서는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투여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 고용 조항이 매달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여기 나와서 그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어떤 주도하는 어떤 민간 일자리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11개월 연속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쵸, 수출도 안 좋고, 이제 반도체 단가 하락 영향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마치 이번에 추경 같이 어떤 단기적으로 이제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민간에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네, 오늘도 GDP도 나왔는데 네. 그걸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하고 미리 또 추경을 또 편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예산이 남아 있는데 많이 네네네. 있는데 추경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실 올해 예산이 정부가 이제 집행하는 뭐 미세먼지 예산과 또는 이제 경기 부양 예산이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추경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한 9% 정도 전년 대비 높게 잡았고 또 그 중에 61%를 1, 2분기에 집중 투입한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게 이번에 추경 6조 7천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네. 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하는 건가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더 필요하다. 네. 어떤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다 추경을 한단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좀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잡아놓지 왜 매번 이렇게 추경을 하는지. 네.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게 왜 처음에 예산안을 네. 짤 때 적절한 그 금액을 설정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걷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느냐. 제대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계속 저희가 쏟아내고 있는데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답하나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업계 뭐 감안해서 이제 짰다고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지금 너무 작년에도 이제 초과 세수가 되게 많이 잡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몇십 조 단위로 남았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정부도 좀 책임감을 갖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너무 경제를 좀 낙관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를 뭐 좋게 보고, 짰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 추경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너무 긍정적인 그런 희망이 섞인, 네, 그런 뭐 예산안이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저도 되게 아쉬운 측면이 네. 있어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 GDP 속보치가 나왔을 때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이제 필요한 분석 코멘트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경제학계에서는 다 알고 이미 있는데 어려울 정부가, 거다. 네. 제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 달 반 전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그린북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거기에서도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응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만에 지금 네. GDP 0.3% 전분기 대비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또 올해 또 그렇게 예산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이 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는 좀 정부의 좀 실책을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뭐 경기 상황을 보면 추경의 필요성이 좀 인정이 되지만 규모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우리 사실 추경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 IMF 건관도 9조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6조 7천억 원 상당히 좀 적게 나왔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 부분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하강에 이제 우려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제 추경 규모가 이제 턱없이 적다. 뭐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결산잉여금과 기금 특별회계 여유자금 등 이제 추경에 필요한 재원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재원이 남은 게 3조 1천억 원밖에 남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초과세서 돈을 많이 걷었는데 뭐 이중은 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그리고 이제 뭐 채무상환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었고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추경을 편성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부터
이제 명분 없는 추경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확정 재정을 펴고 있는데 왜 또 추경이 필요하냐? 그럼 이거 정책 실패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경제 위기라고 했을 때 정부만의 위기라고 안 했지 않느냐. 네. 실제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추경이 필요하냐. 네. 그럼 이거 경제 위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여러 논의들이 되게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 IMF가 공고한 구조보다 좀 아래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한 6조 7천억 정도 네.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총선 앞두고 있어서 뭐 총선용 추경이다라는 말 계속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돈이 없어서 요 정도 추경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정도도 지금 절반 정도가 적자부채를 그렇죠. 발행해서 빚내기 빚내기. 추경이라는 거죠.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뭐 그 정도 규모는 사실은 이제 큰 무리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 추경으로 한 39.4% 정도로 전망이 되거든요. 원래 이제 38점 몇 퍼센트, 네. 2%인가 그랬다가 이제 소폭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게 이제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일본은 222.4%, 뭐 프랑스는 123.5%, 미국도 110.5%, 뭐 독일도 76.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재정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현재는 보이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국가 재정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 상황일 거고, 뭐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공교 무상교육도 있고 생활 밀착형 SOC도 있고 돈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네. 증세 없이 이렇게 간다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정부의 목표치가 사실 그 GDP 대비 40% 초반을 이제 중기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달성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증세는 필요하고요. 사실 증세 없이 네. 빚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문재인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무상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선심성 어떤 복지 정책을 꺼내든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는 점점 예산이 이제 계속 필요한 사업들이고 네. 인구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이제 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제 그 청구되는 그런 영수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래 세대에게 또 부담을 또 지어지는 또 네. 결과가 되지 않을까 또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추경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방송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미세먼지 해결에 2조 2천억 네. 들어가고요. 그래서 민생 지원, 그러니까 경제 활력 제고에 4조 5천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순수 미세먼지 예산은 1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제 산불 예방이 이제 7천억 원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2조 2천억. 네네네. 현재 이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이제 본 예산의 네. 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이제 3조가 넘는 금액이 이제 미세먼지 대책에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뭐 보면은 이제 사실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네. 뭐 경유차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저감 조치 지원에 8천억 원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올해 15만 대에서 추가로 25만 대 더 폐차 지원을 해가지고 40만 대까지 폐차를 지원하겠다라는 네. 이렇게 40만 대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한 7천 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그래서 7천 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정말 뜯어보니까 기존 사업을 다 확대하는 내용이 일단 대다수인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한 거는 뭐 한중 그 공동 연구, 뭐 공동 예보 시스템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고. 그 부분은 중국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게 실효성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정부가 이번에 추경 편성을 얘기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국내 유입량이 줄고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네. 그래도 2000년 초반쯤에 뭐 가령 2014년도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32만 4천 톤이 배출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2017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9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를 4만 톤 감축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뜯어보면 올해 이제 2014년 32만 4천 톤에서 이제 올해는 28만 4천 톤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1만 7천 톤을 빼도 몇만 톤이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수천 톤 이상을 감축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는 더 심해졌어. 올해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올 초에는 이제 역대 최대 미세먼지 발생량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이거 아무리 줄여봤자 해외에서 국외에서 유입되는 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쪽에 상당수가 잡혀 있는데 네.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국내 어떤 말 그대로 조기 폐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네. 이게 조기 폐차고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조기 폐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차를 구입할 때 일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을 지원해 주는 정도인데 네. 이게 사실상 그것만 저소득층 실효성이 사람들한테 별로 없네요.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요. 7천 톤 뭐 감축한다고 해도 이게 뭐 획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도 아닐 것 같고, 뭐 중국과의 문제를 더 먼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대응에 이제 또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경이 경기 하강을 정말 막을 수 있을지, 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주세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추경이 일부가 편성이 됐는데요. 네. 뭐 그런 정책 노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기 네.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사실 이제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른 상황에서 6조 7천억. 이제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확정적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하강을 막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과연 6조 7천억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실제로 사업들 보면은 노후 지방 SOC 교체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경기 대응 효과라기보다는 도로 뜯어 고치는 그런 수준의 네. 그런 그래서 옛날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 좀 그만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요. 경제 활력 정책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으로 과연 뭐 0.1%포인트 재고 효과가 있다는 건지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돼서 이거 좀 더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문제는 시기예요. 이게 시기도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큰 변수인데 지금 국회가 아주 난장판입니다. 이게 국회 네. 통과해야지 되잖아요. 빨리 통과가 되고 편성이 돼야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 네, 네. 통과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6조 7천억 원의 네. 숫자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약간 이제 명분은 있습니다. IMF가 이제 권고한 내용이 있기 네. 때문에 그 구조라는 명분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이제 어떤 뺄 건 빼고 필요한 것만 핵심만 추리자라는 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늘 경기에 대해서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해주지 않았냐, 근데도 경기가 이러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네. 6조 7천억 원은 정말 필요한 것만 추렸다라는 어떤 대응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구조가 넘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네. 이 금액을 이렇게 6조 7천억 원 정도로 설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야당의 공세를 감안해서 추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게 쉽지만은 네.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명분 측면에서 네, 이거는 또 어렵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어렵지만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그 시각이신 거고요. 자, 이거 뭐 규모가 작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2차 추경 얘기가 지금 솔솔 또 나와요. 네. 한 해 2차 추경을 했던 적도 뭐 몇 번 있더라고요. 있죠. 네, 가능성 있는 거예요. 가능성 저는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번 추경이 제 판단에서는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네.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또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총선을 앞두고 경기가 계속 하향 시그널을 그리게 되면 이게 민생 안정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군가에겐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한국당에서 늘 공격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죠.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2차 추경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하게 이제 2차 추경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이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정책부 이진성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경안이 확정이 됐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서 이 추경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정책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추가 정책이 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말라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일대에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유충이 대거 발견돼 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7위에는 어제에 이어서 소주값 인상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부터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각자 한 병씩 소주를 마시려면 10,000원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소주업체 하이트 진로에 따르면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가격이 내달 1일부터 오르는데요. 이 소주값 인상폭은 공장 출고가 기준 6.45%입니다. 기존 1,015.7원에서 1,081.2원으로 65.5원 오르게 되는 건데요. 이 출고가로만 보면 몇십 원이 오르지만 이번 인상으로 식당에서는 1,000원, 편의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는 100원 정도의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서민의 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 보이는데요. 이 주류업계에서는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오비맥주 역시 이달 초 카스와 카프리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5.3% 올렸습니다. 6위에는 경제성장률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통 한라인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5위에는 시진핑 올라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의장대를 서열하는 걸음걸이와 표정을 놓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후계자 구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4위에는 YG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전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YG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이들의 화대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동업자 유모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접대가 이뤄진 서울의 유명 호텔비 3천여만 원을 당시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YG 측은 결제된 YG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승리가 부담하고 결제했던 카드라고 전했습니다. 이 한편 승리는 호텔비를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접대 목적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3위에는 성범죄자 알림이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1위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위에는 나라장터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제 국내 유일 공공조달 전시회인 2019 코리아 이 나라장터 엑스포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행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실화탐사대 조두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어제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두수는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범죄자 알림이 관리 실태 역시 드러났는데요.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서는 무덤과 공장, 공터 등 이 부정확한 정보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뉴스통에 올라온 검색어 8가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나인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서 뉴스의 재구성에서도 이진성 기자랑 잠깐 이야기했고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검색어로 올라 있는 아주 중요한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은행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책부 백주아 기자입니다. 백 기자, 1분기 경제 성적표 어떻게 발표가 된 건가요? 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지난 2017년 4분기 마이너스 0.2%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쇼크의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 및 설비 투자 부진과 민간 소비 증가세 약화를 꼽았습니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마이너스 2.6%, 수입은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0.8%로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지난해 2, 3분기 내내 0%대에 머물던 성장률은 정부 소비에 힘입어 4분기 가까스로 1.0%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반도체 수출 부진에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까지 모두 곤두박질치며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투자 다 안 좋고 거기다가 정부의 지출 기여도도 좀 하락하고 그게 역성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아침에 이 정부 측에서도 긴급 대응 회의를 또 장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온 건지 이렇게 경기 하강이 계속되는 건지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경제 상황은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회복하는 이른바 상저하고를 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은행과 IMF의 견해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를 비롯해 급감하기 시작한 수출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온 투자 등 각종 지표가 저점을 찍고 2분기 이후부터는 반등할 거란 예측인데요.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분기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1.2%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3분기나 4분기 0.8%, 0.9%를 유지할 경우 한은이 목표로 제시한 연간 성장률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LG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소비 부진, 기업 실적 악화 등이 겹쳐 경제가 당분간 하강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하반기 국내 경제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추가 경정 예산 효과와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경이 미세먼지와 산불 대책 등 비용으로 대부분 편성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 발표에 홍 부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연초에는 사업 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백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도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알공포라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이 경제 전망치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통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아웃풋 갭입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말하죠. 플러스일 경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마이너스일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아웃풋 갭이란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해 아웃풋 갭이 플러스를 나타내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완전 고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일컫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입니다. 반면 실질 성장률은 실제로 발생한 총 공급과 총 수요가 균형을 이뤄 도출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아웃풋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향후 물가 상승의 압력도 그만큼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정반대의 상황을 일컫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해 한 국가의 생산 능력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게 되죠. 금융위기 이후 고실업률과 고부채로 인한 저물가와 저성장의 흐름을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며 7년 이상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GDP 갭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로존 GDP 갭이 동반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남들보다 앞서 원자재를 사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원자재나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이므로 기업들이 현금 자산 확보에 급급하지 않게 되므로 달러는 약세가 됩니다. IMF의 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는 국가의 비중은 올해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공수처 등 주요 법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갈등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그 갈등이 별안간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법석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짧게 그러니까요. 예. 자, 그 풀영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일단 이게 성추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선 뭐 성추행을 볼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 특히 여성 의원이 막아야 돼라고 하면서 예. 그 뒤에 있던 이미자 의원이 앞으로 나가서 본인이 두 팔을 벌려 마치 껴안는 듯한 자세로 의장을 막아서고, 예. 사실 이미자 의원님 몸이 되게 작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몸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마치 이렇게 포옹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버리니까 이 문 의장은 거기 옴짝달싹 못하고 딱 갇힌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건드리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원에게 문희상 의장이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저는 타당하냐. 그리고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현재 지금 미투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남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면서 여성의 성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그런 행동을 유발해 놓고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저는 솔직히 모욕적이고 부끄럽다. 특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얀 국화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국회 하얀국당 의원들이 저는 그거는 정말 더 모욕적이었다. 이거는 정말 진정하게 미투를 얘기하고 있는 혹은 성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너무 죄스러운 일이고 특히 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성들에게도 사실은 미안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와 같이 팔을 벌려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이 이제 복부를 2번 쳤다라고 하는 것하고 볼을 뭐 잡았다는 것하고 있는데 여기 스틸 영상으로 보니까 이 볼 잡은 부분이 엄청 오래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의 행동이 과연 성추행으로 우리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물론 어떤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성추행의 행위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고의도 없었을 뿐더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금 이런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성추행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미자 의원하고 네. 문희상 의장하고 네. 이미자 의원이 1964년생, 문희상 의장이 1945년생, 19살 차이가 나고 네. 뒤에서 찍은 영상과 그다음에 이쪽에서 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이미자 의원의 표정을 봤는데 보통 이게 성추행이고 불쾌하다면은 이렇게 쳐버리거나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될 텐데 약간 멈칫하다가 계속 이제 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미자 의원도 팔로 이렇게 문 의장을 감싸 안으면서 접촉을 여러 번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이제 자꾸 나한테 성추행을 뭐 자기가 주장하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 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저는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그 점을 어제 어떤 방송에서 지적을 하니까 어떤 의원, 전 의원이 그러는 거야. 민주당도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옛날에 그랬으면 이번에 그래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거는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그리고 특히 예전에 그 성추행을 바라보는 그 시각하고 현재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 의원이 먼저 몸으로 막아야 돼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유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게 취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을 이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럼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의도된 접촉이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사실 될 것 그렇게 볼 같아요.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그 한국노총 출신인 이미자 의원이 그렇게 뒤에 있다가 이제 앞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위험하니까 오히려 여성들을 빼고 남성들이 몸으로 막는 게 원래 맞겠죠. 근데 이제 일부러 여성 의원을 뒤에 있는 분을 불러서 앞으로 막아놓고 플랜카드가 그다음에 금방 걸렸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작성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빨리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의도된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이 문제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일부러 국회의장실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인가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실제 사보임이 제대로 뭐 유권을 갖춰내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또 사보임에 관련해서 김관영 의원이 뭐 거짓말 논란도 사실 나오고 있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중에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왜 거길 갔을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김에 여쭤보면 오신환 의원이 이 얘기를 결국 이제 캐스팅 모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에도 그 공수처를 두고서는 이제 기소권을 두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신환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자기 패를 흔들었을까요? 저는요 이게 참 이상하다고 보는 게요. 뭐 이상하다기보다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말 논란을 하면서 탈당 기자회견을 사실은 그 전날 했습니다. 그래서 12대 11이 되어서 물론 당론인지 아닌지는 뭐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 사보임 논의 이전에 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그 합치는 것에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가 되도록 만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은희 의원하고 바른미래당 사람 2명이 지금 의원인데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싶지 않았다면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 10시에. 근데 일부러 본인이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놓고요. 네. 어제 아침부터 사실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그 사개특위에 가서 본인이 그냥 안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를 일부러 시끄럽게 하면서 본인이 한 거의 만 10시간 정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정말로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패스트트랙에 나는 이거를 태우고 싶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예. 본인이 어떠한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서 네. 분쟁을 야기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채익 의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요. 지원 사격이라고 나섰는데 네. 키 작고 못나고 미혼이다. 미혼이란 말은 송희경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본인과 또 본인도 이혼도 하셨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듣고 세 가지 요건에 다 충족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 이미자 의원께서 이렇게 못난 얼굴이 아니에요. 그 상당히 호감형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붕괴합니다. 이런 거를. 아니 못난 얼굴이면은 뭐 결혼은 그래도 됩니까? 저기 참네요. 아름다우시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트로이 목마는 아닌지 엑스맨은 아닌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당의 소속 의원들로부터 오히려 지금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너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제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채익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난 여성, 그 다음에 결혼도 못하고 키 작고 키를 작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바로 그렇게 말했죠. 저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을 듣고서는 키 작은 거를 왜 여기서 굳이 언급하면서 나를 모욕할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긴 들었는데 뭐 트라우마가 없다니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이 상황에 벌어진 그분들을 그 말 속에 이미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키 크고 예쁘고 훌륭하고 뭐 이런 결혼하신 분을 내세우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로 뽑히신 분들의 뭐 어떤 숙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짐승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진면목이다. 짐승국회. 네, 동물국회도 아니고 짐승국회라고 누가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짐승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정말로 총알바지가 된 이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는가. 또 저는 이미자 의원이 또 본인의 SNS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어제 병원에 문희상 의장과 같이 갔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보좌관들한테 물어봐도 모릅니다라는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끝까지 좌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이거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자 의원이 한국노총, 즉 노동운동 하시던 분으로서 그렇죠. 석사학위까지 있으신 분이 고대 석사. 왜 이런데 본인이 이용당하는 거를 괜찮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좀 답답하고 좀 깊이 상처를 받아서 그렇죠. 받았죠. 예, 맞습니다. 전국 단신연대라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근데 이건 이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송희경 못나고. 의원님한테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없으세요? 누구요? 송희경 의원. 어저께 송희경 의원이 여성 국회의원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안 하신 분입니다. 이거 특히 강조했거든요. 제가 어제 부산 출장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 결혼 안 발언은 함. 못 들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그럼 결혼을 한 사람은 괜찮냐? 유부녀로서 매우 기분 나쁘더라고요. 또 한 번 저는 상처를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 때문에 받은 건 아니죠? 키 작고 못나고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팩트로 해서 그렇죠. 결혼했냐 안 했냐는 주관적인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예. 미혼자 연대 그렇죠. 30세 이상으로 할까요? 35세 이상으로? 왜요?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모욕죄? 어떻게 넘어가십시오. 대리인 예,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법률 상담은 돈 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미자 의원께서 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의 SNS에 올리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인적인 부분이란 이걸
보고서 저는 그 개인적인 부분,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인적인 부분,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건 이채희 의원의 발언을 언론이 그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이채희 의원에게 이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유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 근데 아마 문희상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속마음은 이채희 의원과 송희경 의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네.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인적인 성추행 뭐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이고, 근데 그 당시의 상황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채희 의원의 발언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 문희상 의장이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크게 본인 스스로가 막 강력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성희롱입니다, 성추행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SNS에다 글을 올리면서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개인적 부분 이렇게 올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듣고는 이거는 송희경 의원과 이채희 의원에 대한 불만을 말한 거다. 왜냐하면 나를 못난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기분 나쁘다. 네. 또 내가 결혼도 못했다고 나의 개인적인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네. 또 내가 키 작은 거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몸이 왜소하다 이런 얘기 막 계속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기분 나쁘다는 거를 자기 당 사람들한테 못하지 걸까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애매하게 쓴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 해석이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특히 단신으로서 그렇게 뭐 결혼 못하신 분으로서. 네. 그건 맞습니다만 네. 절대적인 단신은 아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3대 법안의 패스트트랙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수처 법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는 것이고 또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도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얻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선거제를 민주당이 썩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당인 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별로 얻을 게 없잖아요. 정의당에서 나왔던 그렇죠. 거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게다가 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도 합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산 넘어 또 뭐 물 건너 이상하게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여야 사당이.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원래 합의한 내용도요. 바른미래당에서 정의당에서 얘기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바른미래당에서 원하는 방향들을 수정을 거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됐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뭐 받아들이네 아니네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네. 특히 오신환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나의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이건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말이 안 맞거든요. 네. 본인 때문에 더 분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자신 사망 사건 조금 얘기 좀 하고 가죠. 그런데 대답을 못했네요. 페이스트랙 앞으로 어떻게 되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장자신 사망 사건. 윤주 씨는 지금 캐나다로 갔고. 그렇죠. 윤주 씨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거 절대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캐나다로 가버리니까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현재 후원금 계좌가 열렸는데 여러 개 열렸는데 지금까지 모아진 돈이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거가 이제 제대로 그럼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간 건 아닌지 네. 또 박훈 변호사 지금 김세민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원래 일정이 23일 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고소한다고 하니까 조금 또 태도를 바꿨다가 네. 또 기자회견하니까 갑자기 또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나가는. 네. 그래서 본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윤지호 씨도 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주 씨는 귀국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귀국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 주장은 어머니가 4월 4일부터 아팠다고 계속 하고 있고 어머니 때문에 나간 거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빨리 돌아오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내지는 지명수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잡혀요.
근데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소해놨고 또 특히 박훈 여사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후원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예, 이게 정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다로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할 게 많은데. 예, 제가 할 게 많았습니다만 이재익 의원 발언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하는 바람에 시간 좀 많이 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 변호사님 많이 오늘도, 죄송하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윤지호 씨와 김세민 씨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는 장자연 씨에 대한 특수 강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 수사를 공고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조사단이 말했습니다. 이 공고 라인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바로 그 3분 뒤에 실제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조사팀 변호사 6명 중 4명이 그냥 그런 의견이 있을 뿐이었다. 공고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고 장자연 씨가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지 꼭 10년 되는 날입니다. 10년 되는 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장자연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저뿐일까요? 법설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시간 여기서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어제 정답은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이었습니다. 김기용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죠. 국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합하여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 남겨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써주셔야 또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정되신 분께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뉴스카페 이렇게 좀 준비를 다 해봤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